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일정하고 기계적인 신호음이 강지혁의 의식을 현실로 잡아당겼다. 눈을 뜨는 것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시야는 초점을 잃고 흐릿했으며 머릿속은 마치 두꺼운 안개가 낀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누워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기억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정신은 완벽한 공백 상태였다. 유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온몸을 짓누르는 둔탁한 통증과 지독한 혼란뿐이었다. 그는 낯선 천장을 몇 분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최고급 병원의 VIP 병실임을 짐작게 하는 넓고 쾌적한 공간.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게 완전한 타인이었다. 창가에는 값비싼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권위적이었으며 지역을 환자라기보다는 골칫거리로 바라보는 듯 했다. 침대 옆에는 그보다 젊은 남자가 안절부절 못하는 듯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혀가 정신이 드는 개냐. 중년의 남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위압감이 넘쳤다. 강병철 회장, 천상그룹을 이끄는 철혈의 총수였다. 하지만 지혁의 멍한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낯선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라는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형 괜찮아. 드디어 일어났네. 젊은 남자 강태민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장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지혁은 그저 미간을 찌푸렸다. 형 아버지 이 단어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못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왔다. 주치의로 보이는 남자가 지혁의 눈에 불빛을 비추고 몇 가지 상태를 확인했다. 강지혁 대표님, 제 말이 들리십니까? 의사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강지혁 대표님이라는 호칭은 여전히 생소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지혁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낯설게 갈라져 나왔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인 이름은 기억나십니까? 의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혁은 필사적으로 머릿속을 헤집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텅 빈 어둠뿐이었다. 자신의 이름조차 떠올릴 수 없다는 사실이 공포감으로 밀려왔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강병철 회장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게 무슨... 강태민이 재빨리 아버지를 막아서며 의사에게 말했다. 사고 충격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는 겁니까, 형? 의사는 지역의 반응을 살피며 진단을 내렸다. 심각한 역행성 기억 상실입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차트를 넘기며 말을 이었다. 신체 기능은 다행히 큰 이상이 없지만 기억이 언제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강병철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천상그룹의 CEO가 기억을 잃어 이 중요한 시기에 당장 어떻게든 해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기억을 되찾게 하라고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기억 회복은 압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에게 안정과 익숙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는 다시 지역을 향해 부드럽게 물었다. 혹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떠오르는 것이 없으십니까?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나 느낌 혹은 사람 이름이라도. 지역은 눈을 감았다. 의사의 말에 따라 그는 다시 한번 텅 빈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모든 것이 어둡고 정지된 공간. 아무런 소리도 빛도 없었다. 그때였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밤이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흐릿한 가로등 불빛, 그리고 한 여자의 뒷모습. 가느다란 어깨가 빗속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자신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붙잡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멀어져가는 뒷모습,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지역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이미지와 함께 이름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마치 심장에 새겨진 것처럼. 그것은 그가 가진 유일한 것이었다. 서연, 한서연. 그 이름을 내뱉는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강병철 회장의 얼굴이 충격과 분노, 혹은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으로 굳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노려보았다. 강태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놀란 표정을 애써 감추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한서연이라고 하필이면 그 여자,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상황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일 수도 혹은 위기일 수도 있었다. 의사는 이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하고 물었다. 한서연 씨요, 혹시 가족이십니까? 아니면 가까운 분이신가요? 지혁은 의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 이름 한서연만을 되뇌었다. 그 이름은 그의 텅 빈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닻이었다. 왜 다른 모든 것은 잊었으면서 오직 5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여자의 이름과 뒷모습만을 기억하는 것일까?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다. 한서연, 그녀는 누구죠? 지혁이 공허한 눈빛으로 물었다. 강병철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의사 앞에서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쓸데없는 소리, 그런 이름은 잊어버려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지혁에게는 그 말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비에 젖은 채 멀어지던 그녀의 뒷모습과 한서연이라는 세 글자로 가득 찼다. 그것이 지독한 사고와 기억 상실 속에서 그가 건져 올린 유일한 파편이었다. 한편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서 작은 꽃집 연플라워를 운영하는 한서연은 5년 전 과거로부터 애써 도망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아침 일찍 도매시장에서 가져온 싱그러운 꽃들을 다듬는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익숙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클래식 선율과 은은한 꽃향기가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이 작은 공간이 주는 위안에 만족했다. 강지혁 그리고 천상그룹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기억 저편, 다시는 열고 싶지 않은 상자에 봉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꽃집 앞에 멈춰 서면서 산산조각 났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 천상 그룹의 법무팀을 총괄하는 최 변호사였다. 서연은 그를 알아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떨어뜨릴 뻔한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손님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꽃 찾으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 변호사는 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무감정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5년 만이군요. 이런 곳에 숨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로 절 찾아오셨죠? 전 이제 천상그룹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좁은 가게 안에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다. 상관이 없다고 하기엔 이 채무계약서가 아직 유효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5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천상그룹에 막대한 빚을 지고 그 보증을 서연이 떠안았던 계약서 사본이었다.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한서연 씨의 사정을 봐서
독촉을 미루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빚을 갚을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빚은 그녀가 이 작은 꽃집을 평생 운영해도 갚을 수 없는 거액이었다. 기회라니요. 불안감이 그녀의 목소리를 잠식했다. 최 변호사는 본론을 꺼냈다. 강지혁 대표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지혁이 사고를 그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덜컥했다. 심각한 사고였고 현재 기억상실증을 앓고 계십니다. 기억상실, 이요. 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 오만하고 냉철했던 남자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다가왔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최 변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결정타를 날렸다. 대표님께서는 모든 것을 잊으셨습니다. 가족도 자신의 이름도. 하지만 단 하나 한서연 씨의 이름만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서연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다. 지혁이 나를 기억한다고 왜 5년 전 자신이 얼마나 모질게 그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는 그녀를 증오해야 마땅했다. 그래서 제가 뭘 어쩌길 바라시는 거죠? 최 변호사는 마치 준비된 대사를 읊는 것처럼 말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지금 당장 저와 함께 병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대표님의 기억을 되찾는데 한서연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싫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거부했다. 전 안 가요. 다시는 그 사람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아요. 최 변호사는 그녀의 거절을 예상했다는 듯 차갑게 웃었다.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서연 씨 지금 이 계약서를 빌미로 당장 이 꽃집을 압류하고 한서연 씨를 채무불이행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빚을 갚을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대표님을 돕는다면 회장님께서 이 빚 전액을 탕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초대이자 교묘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빚, 그리고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이 작은 평화. 모든 것이 다시 천상그룹의 소나기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가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VIP 병실의 문이 열리자 서연은 5년 만에 강지혁과 마주했다. 그는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붕대를 감고 있진 않았지만 얼굴 곳곳에 옅은 상처가 남아 있었고 평소에 날카롭고 빈틈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낯설고 위태로워 보였다. 서연의 등장에 강병철 회장과 강태민 그리고 지혁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병철 회장의 눈빛에는 경멸과 어쩔 수 없음이 섞여 있었고 강태민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하지만 지혁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텅 비어있던 그의 눈동자가 서연을 보자마자 강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마치 길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은 것처럼 낯선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아는 사람을 발견한 것처럼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갈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시선을 감당하기 어려워 고개를 숙였다. 5년 전 이 남자 앞에서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돈 때문에 만난 거예요. 라고 잔인한 말을 내뱉고 떠났던 기억이 심장을 찔렀다. 그런 자신을 그는 왜 기억하는 걸까? 연아, 지혁이 불확실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혁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그의 본능이 그녀에게 다가가라고 외치고 있었다. 한서연, 맞지 내가 아는 사람 맞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흐릿했지만 오직 그녀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심장이 그녀를 안다고 격렬하게 외치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이 지독한 공백 속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존재. 강병철 회장이 이 광경을 불쾌한 듯 지켜보다가 헛기침을 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봤겠지. 저 녀석이 저렇게 반응하는 건 너뿐이다. 그는 서연을 병실 구석으로 끌고 가 아무도 들을 수 없게 말했다. 의사가 그러더군. 익숙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지금 천상그룹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 지혁이가 저러고 있는 동안 태민이가 모든 걸 망치고 있어. 당장 지혁이가 복귀해야 해. 서연은 강 회장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죠. 전 의사가 아니에요. 강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의사도 못하는 걸 네가 할 수 있으니 부른 거다. 지금부터 넌 지혁이 약혼녀 행세를 해야겠다. 서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약혼녀요 회장님, 그게 무슨 5년 전에 분명 5년 전 바로 이 남자가 돈 봉투를 던지며 자기 아들 인생에서 당장 꺼지라고 했던 것을 그녀는 똑똑히 기억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현재다. 강 회장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지혁이는 널 유일하게 기억해. 네가 곁에 있으면 안정감을 찾고 기억도 빨리 돌아올 거다. 네가 지혁이 약혼녀로서 곁을 지키며 회복을 돕는다면 아까 말한 빚 전액 탕감해주지. 그리고 이건 내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다. 네가 거부하면 넌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덫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자신을 그토록 잔인하게 버렸던 여자에게 매달리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이용해 자신의 제국을 지키려는 아버지. 이 끔찍한 연극 속에서 그녀는 또다시 인형이 되어야 할 운명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강병철 회장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운 족쇄가 되어 한서연의 발목을 채웠다. 약혼녀라. 회장님, 5년 전에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과거는 묻어. 지금 중요한 건 지혁이의 기억이야. 네가 그 녀석 곁에만 있어준다면 그 빚 깨끗하게 처리해주지.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5년 전 돈 봉투를 내밀며 내 아들 인생에서 당장 꺼져 라고 말하던 그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녀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의 곁으로 고용한다는 사실뿐이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강태민이 흥미롭다는 듯 이쪽을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보였다. 서연은 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자신을 그토록 잔인하게 버렸던 여자에게 매달리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이용해 자신의 제국을 지키려는 아버지. 이 끔찍한 연극 속에서 그녀는 또다시 인형이 되어야 할 운명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하겠어요. 강병철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곤 아들인 태민에게 시선을 돌렸다. 태민아, 넌 나하고 회사로 돌아가야겠다. 이사들이 기다리고 있어. 지혁이 상태에 대해선 내가 적당히 둘러댈 테니 넌 일단 밀린 서류 작업부터 처리해. 강태민은 순종적인 아들처럼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그는 병실을 나가기 전 서연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미소에는 재미있게 됐네, 한서연 씨. 과연 네가 형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VIP 병실에는 순식간에 두 사람만 남았다. 지혁과 서연.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몰라
문가에서 망설였다. 그때 지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가지마. 그의 목소리는 기억 속의 그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CEO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처 입은 짐승의 낮고 불안한 으르렁거림에 가까웠다. 그는 서연에게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네가 누군지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제발 내 옆에 있어줘. 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심장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자 지혁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5년 전 그가 그토록 다정하게 잡아주던 손. 하지만 지금 이 손길은 다정함이 아니라 절박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기억 조각을, 유일한 닻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그 힘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지만 차마 뿌리칠 수 없었다. 배 안 고파요? 서연이 어색하게 물었다. 간호사가 조금 전에 두고 간 죽은 임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 생각 없어. 그는 그저 서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기억은 없었지만 그의 본능이, 그의 심장이 이 여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우린 무슨 사이였어?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강 회장이 시킨 약혼녀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에는 5년 전 그녀가 내뱉었던 말들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 돈 때문에 만난 거야. 그게 중요해요. 서연이 겨우 대답을 회피했다. 지금은 당신이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혁은 그녀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미간을 좁혔다. 기억을 잃었어도 그의 날카로운 본능은 남아있었다. 중요해. 내가 왜 너만 기억하는지 알아야겠어. 그는 다른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쌌다. 머릿속이 하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왜 너만 비 오는 날 네가 날 떠나던 그 뒷모습만. 그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가 기억하는 유일한 장면이 하필이면 그녀가 그를 버리고 떠나던 순간이라니. 이 얼마나 잔인한 운명의 장난인가. 지혁 씨, 지금은 무리하지 말아요. 천천히. 그녀가 그를 진정시키려 하자 지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집요한 불꽃이 타올랐다. 왜 떠났어 내가?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서연을 덮쳤다. 그때는 지금처럼 병실이 아니라 천상그룹 회장실의 무겁고 어두운 사무실이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초라한 모습으로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은 강병철 회장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진 막대한 빈문서를 그녀 앞에 던졌다. 내 아비가 우리 회사 자재를 빼돌리다 걸렸어. 이 빚 네가 평생 일해도 못 갚아. 서연은 무릎이라도 꿇을 심산이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지혁 씨는. 그녀가 지혁의 이름을 꺼내자마자 강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감히 내 아들 이름을 입에 올려. 너 같은 게 뭔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지혁이가 너한테 빠져서 회사 일도 뒷전인 거. 그는 서랍에서 수표 한 장과 비행기표를 꺼내 던졌다. 이거 받고 당장 떠나. 지혁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만약 내 아들 발목을 한 번이라도 더 잡으면 네 아비는 당장 횡령죄로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서연은 피눈물을 삼키며 그 돈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던 지혁에게 갔다. 헤어져요. 차갑게 말하는 그녀에게 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매달렸다. 서연아,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서연은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준비한 가장 잔인한 비수를 꽂았다. 당신, 솔직히 지겨워요.
당신 배경 보고 만난 건데 이젠 그것도 질리네요. 이 돈이면 충분해요. 그녀는 강 회장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그에게 보란 듯이 던졌다. 그때 지역의 표정을 서연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사랑과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배신감과 경멸로 변해가는 그 순간을.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을 뚫고 도망쳤다. 그녀가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빗속에 홀로 서서 무너져 내리던 그의 실루엣이었다. 연아 서연아. 현재의 지역이 그녀를 흔드는 목소리에 서연은 끔찍한 기억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다. 지역의 얼굴에 당혹감과 걱정이 스쳤다. 그는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그녀의 눈물이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는 붕대를 감지 않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 내가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울지 마. 그 다정함이 서연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찔렀다. 이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은 또다시 그의 아버지가 건넨 거래를 받아들여 그의 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의 손길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좀 쉬세요. 의사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녀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숨었다. 차가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5년 전보다 더 비참해 보였다. 같은 시각 천상그룹 회장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강지역의 CEO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다. 그는 형의 빈자리를 음미하듯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기억 상실이라. 그것도 하필 한서연만 기억한다고.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이것은 그에게 하늘이 준 기회였다. 아버지는 형이 빨리 회복하기만을 바라지만 태민은 달랐다. 그는 형이 영영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알파 프로젝트 관련 서류 전부 내 방으로 가져와. 그리고 재무팀장도 오라고 해. 박 실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사장님, 그 프로젝트는 대표님께서 직접. 강태민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대표님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 회사를 이대로 멈출 순 없지. 아버님께서도 나에게 일임하셨어. 당장 가져와.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형, 미안하지만 그 자리는 이제 내 거야. 그는 형이 공들여왔던 핵심 프로젝트를 자신이 차지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시 병실. 서연은 한참 만에 마음을 추스르고 나왔다. 지역은 어느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잠든 와중에도 불안한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기억을 잃은 그는 날카로운 가시를 모두 거둔 무방비한 모습이었다. 당신은 왜 나 같은 여자를 잊지 못한 거예요? 차라리 다 잊어버리지.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과 연민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덮고 있던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주었다. 그때 잠결에 뒤척이던 지역이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잠꼬대처럼 혹은 본능처럼.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서연은 그 손을 빼내려다 멈췄다. 5년 전 그녀는 이 손을 뿌리쳤다. 하지만 지금 이 병실에서, 이 계약 안에서 그녀는 그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녀는 빚이라는 사슬과 과거라는 죄책감, 그리고 연민이라는 새로운 감정에 얽매여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강지역의 퇴원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천상그룹의 후계자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다. 강병철 회장의 지시로
지혁은 병원에서 곧바로 강씨 일가의 본가인 성북동 저택으로 옮겨졌다. 산 중턱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은 철옹성처럼 위압적이었고 5년 전 서연이 몇 번 와본 적이 있던 그곳이었지만 지금은 더욱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지혁에게는 이 웅장한 집이 병실보다 더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시선은 높은 천장과 값비싼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에 걸린 낯선 가족 사진들을 훑었다.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닿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서연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이 낯선 공간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강병철 회장은 아들의 그런 모습이 마땅찮았지만 억지로 떼어놓을 수는 없었다. 내 방은 2층이다. 서연 양은 바로 옆방을 쓰도록 해. 필요한 건 집사에게 말하고 서연은 약혼녀라는 명목으로 지역의 바로 옆방을 배정받았다. 그녀의 짐이라고는 꽃집에서 급하게 챙겨온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방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집보다 더 컸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지역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지 않고 서연의 방 입구에 서서 불안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 여기 있을 거지? 어디 안 가지? 그 물음에 서연은 가슴이 아팠다. 5년 전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쳤다. 그리고 그는 그 배신감의 잔상만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디 안 가요, 지혁씨. 나 여기 있을게요. 며칠이 흘렀다. 지혁은 저택 안에서도 서연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식사도 산책도 심지어 잠들기 전까지도 그녀가 곁에 있어야만 안정을 찾았다. 반면 강태민은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형의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를 빠르게 넓혀나갔다. 아버지는 아들의 기억을 되찾는 데에만 몰두해 있었고 그 틈을 태민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형이 기억을 잃은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태민이 서류 뭉치를 들고 지혁의 서재로 찾아왔다. 지혁은 텅 빈 책상에 앉아 의미 없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서연은 그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형, 몸은 좀 어때? 태민이 상냥한 목소리로 물으며 들어왔다. 지혁은 그를 힐끗 쳐다볼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 동생이라는 남자가 어쩐지 불편했다. 회사가 지금 비상이야. 형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처리해야 할 급한 안건들이 많아서 태민은 지혁의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쳐놓았다. 다른 건 내가 다 처리하고 있는데 이건 대표이사 직인이 꼭 필요한 거라서 간단한 결제 서류야. 여기 서명만 하면 돼. 그가 내민 것은 알파 프로젝트 관련 자금 승인서였다. 그것은 지역이 사고 직전까지 가장 공들여 추진하던 핵심 신사업이었지만 태민은 그 프로젝트의 자금을 다른 곳으로 유용할 속셈이었다. 서연은 그 서류가 무엇인지 몰라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지역은 낯선 서류를 노려보았다. 글자들은 눈에 들어왔지만 그 의미는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내가 이걸 알아야 서명하지. 태민은 부드럽게 웃었다. 형, 이건 원래 형이 진행하던 거야.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해. 내가 다 확인했어. 믿어도 돼. 그가 펜을 쥐어주었다. 지역은 멍하니 펜을 받아들고 서명란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여전히 하얗고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가 펜 끝을 종기에 대려는 순간 심장 부근에서부터 시작된 강렬한 불쾌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마치 몸이 스스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머리는 텅 비었지만 수년간 비즈니스 정글에서 살아남았던 CEO의 본능이 깨어났다. 이건 아니다. 지혁은 갑자기 펜을 책상에 내던졌다. 못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명 못해. 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 사라졌다가 곧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형 왜 그래? 그냥 서명만. 싫어. 지혁은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유는 몰라. 하지만 이건 아니야. 네가 가져온 이 서류. 뭔가 잘못됐어.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려는 동물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유일한 피난처인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이 사람 믿어도 돼, 이 서류. 괜찮은 거야. 서연은 태민과 지혁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지혁의 본능적인 불안감을 읽었다. 그리고 그가 오직 자신에게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혁 씨, 지금은 머리 아프시다면서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는 태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부사장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대표님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서류는 다음에 다시. 강태민은 속으로 욕설을 삼켰다. 고작 기억상실증 환자의 직감 따위에 발목을 잡히다니. 그리고 저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감히 자신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동생의 가면을 유지했다. 아, 미안해 형. 내가 너무 성급했네. 알았어. 푹 쉬어. 그는 서류를 챙겨 서재를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젠장, 본능만 살아남은 건가? 그리고 한서연, 저 여자가 변수네. 태민이 나가자 지혁은 긴장이 풀린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저 남자가 싫어. 그는 혼란스러워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다독였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요. 그녀는 그의 모습에서 연민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를 노리는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지혁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낮에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렸다. 알파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지혁의 개인 노트북을 켰다. 의사가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과거의 사진이나 기록을 찾아보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노트북은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 폴더를 뒤지다가 우연히 개인 기록이라는 이름의 잠긴 폴더를 발견했다. 간단한 비밀번호 서연의 생일이었다를 입력하자 폴더가 열렸다. 그 안에는 여러 파일들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차량 사고 예비 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이었다. 그것은 지혁이 개인적으로 의뢰한 혹은 그의 충직한 비서가 비밀리에 보고한 문서처럼 보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사고가 난 지역의 차량 사진 몇 장과 함께 간단한 분석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그녀의 눈이 고정되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서 미세한 절단 흔적 발견. 단순 노후화로 인한 파열이 아닐 가능성 높음. 고의적인 훼손, 즉 외부 개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강지혁을 죽이려 했다. 그렇다면 범인은 이 저택 안에 있는 사람일까? 강태민 아니면 설마. 강병철 회장까지 그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지혁이 겪고 있는 기억 상실은 불행 중 다행으로 그를 죽이려던 자의 계획을 틀어지게 만든 것이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거대한 저택은 음흉한 비밀을 품고 있는 괴물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기억을 잃고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는 남자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빚을 갚기 위한 연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그녀가 처음 이 집에 끌려왔을 때는 빚을 갚고 떠날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순진한 야수를, 이 위험에 빠진 남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렬한 의무감을 느꼈다. 그녀는 5년 전 그를 버렸지만 지금은 그를 지켜야만 했다. 고의적인 훼손. 한서연은 강지혁의 서재, 그 차가운 모니터 불빛 앞에서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강지혁을 죽이려 했다. 이 거대한 저택강씨 일가라는 이름의 견고한 성 안에서 겉으로는 모두가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들 중 하나가 살인자일 수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굳게 닫힌 서재 문으로 향했다. 문 밖의 고요함이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강태민의 그 부드러운 미소, 혹은 강병철 회장의 그 무거운 침묵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보고서 파일을 닫았다. 접속 기록을 삭제하고 노트북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약혼녀 역할을 연기하며 빚을 갚을 날만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게임의 한복판에 서 있었고 기억을 잃은 채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는 강지혁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이 거대한 저택과 천상그룹이라는 제국 안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녀에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지혁의 편, 그의 진짜 사람이 필요했다. 서연은 지혁의 노트북에 남아있던 오래된 일정표와 주소록을 필사적으로 뒤졌다. 강태민이 형의 주변 인물들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분명 흔적이 남아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다. 김민준 비서실장. 지혁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 그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던 충직한 비서였다. 하지만 그의 현재 직함은 데이터 관리팀 선임 연구원이었다. 명백한 좌천이었다. 강태민의 솜씨가 분명했다. 서연은 그의 개인 연락처를 몰래 적었다. 다음 날 서연은 집사에게 두통약을 사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저택을 나섰다. 감시하는 듯한 사용인들의 시선이 등 뒤에 꽂혔지만 애써 무시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인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다. 이미 연락을 받은 김민준 비서는 벤치에 앉아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몇 달 사이에 헬쑥해진 모습이었다. 김 비서는 5년 전 지역의 곁에서 자신을 쌀쌀맞게 대했던 서연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한서연 씨, 5년 만입니다. 이런 곳에서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지금 이 시점에. 김 비서님. 서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시간이 없었다. 지혁 씨가 위험해요. 김 비서의 표정이 굳었다. 위험하다고요. 5년 전에 대표님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원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비난을 감수했다. 알아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몰래 찍어둔 사고 보고서의 한 부분을 보여주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 절단 흔적. 김 비서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는 서연의 휴대전화를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가 화면을 노려보았다. 이게 맙소사. 그럼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김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대표이사에 대한 살인 미수였다. 강태민 부사장, 그 작자짓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대표님이 쓰러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대표님의 직속 라인은 전부 한직으로 밀어내고 자기 사람들을 심고 있어요.
서연은 김 비서가 자신의 편임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어제는 저택까지 찾아왔었어요. 알파 프로젝트라는 서류에 서명을 받으려고요. 김 비서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다. 알파 프로젝트요. 그건 대표님께서 가장 공들여온 미래 사업입니다. 강 부사장이 그걸 가로채려 하는 겁니다. 분명 자금을 빼돌릴 속셈일 거예요. 그는 서연을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한서연 씨, 지금 대표님 곁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대표님은 당신 말만 믿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지혁 씨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오직 제가 떠나던 뒷모습만 기억하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비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돕겠습니다. 아니, 제 주군을 지켜야지요. 그는 비록 데이터 관리팀으로 좌천되었지만 여전히 회사 내부망에 접근할 권한이 남아있었다. 저는 회사 안에서 강태민 부사장의 자금 흐름과 알파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비밀리에 파악해보겠습니다. 한서연 씨는 저택 안에서 대표님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강태민의 움직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린 이제 한 팀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어둠 속에서 첫 번째 동맹을 얻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지친 기색을 애써 감췄다. 그녀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2층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지혁이 계단 난간에 기댄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잠시 사라졌다는 사실에 극도로 불안해진 모습이었다. 어디 갔었어? 그는 아이처럼 그녀를 원망했다. 말도 없이 또 떠나는 줄 알았잖아. 그 또라는 단어가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아니에요. 잠깐 필요한 게 있어서 나갔다 왔어요.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자 지혁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서야 안심한 듯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서연은 김 비서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자신의 방에서 몰래 검토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태민이 그동안 얼마나 교묘하게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려 했는지 그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가 복잡한 서류에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혁이었다. 앉아요. 그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서 있었다.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집사한테 부탁했어요. 이런 다정함은 서연이 알던 강지혁에게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녀가 알던 그는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모든 것을 명령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그는 따뜻하고 불안해하며 오직 그녀에게만 의존했다. 서연은 우유잔을 받아들었다. 그 온기가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지혁은 그녀의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맡에 걸터 앉았다. 그는 서연의 지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서연아, 그가 조용히 불렀다. 내가 널 기억하는 유일한 장면이 네가 빗속에서 날 떠나는 모습이야.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내 옆에 있는 너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금의 너는 날 그렇게 매정하게 버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서연은 숨을 참았다. 심장이 아프게 조여왔다. 과거의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혁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대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이었기에 네가 그런 표정으로 날 떠나야만 했어. 그는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있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조차 못한 채 그는 그녀의 배신이 자신 때문일 거라 자책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책감 연민 그리고 이 순수한 남자 기억을 잃은 지혁에 대한 혼란스러운 애정이 뒤엉켜 터져 나왔다. 지혁은 그녀의 눈물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마치 병원에서처럼 울지 마. 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뭘... 울지 마, 제발. 그는 서투르게 그녀를 품에 안았다. 미안해. 뭐가 미안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미안해. 그러니까 다시는 내 옆에서 그런 표정 짓지 마.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마.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서연은 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방어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빚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이 남자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등을 마주 안았다. 안 떠나요. 지혁 씨. 절대로 당신 곁을 안 떠나요. 며칠 후 서연은 김비서가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피해 정원사로 위장한 퀵서비스 직원이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전달했다. 상자 안에는 꽃씨와 함께 작은 USB 드라이브가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욕실 문을 잠그고 태블릿으로 USB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것은 강태민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이체 내역이었다. 알파 프로젝트에서 승인된 거액의 자금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간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대표는 강태민의 대학 동창이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형을 죽이려 한 자가 형의 기억 상실을 틈타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태블릿 화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차가운 결의로 굳어 있었다. 강태민은 초조했다. 알파 프로젝트에서 자금을 조금씩 빼내는 것은 그의 거대한 야망에 비해 너무 느리고 답답했다. 기억을 잃은 형이 언제까지 저렇게 순순히 물러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강지혁의 회복에만 매달려 있었고 주주들은 CEO의 장기 부재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더 과감한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천상그룹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천상 ENC를 경쟁사인 태영건설에 헐값에 매각할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이 거래만 성사되면 그는 막대한 비자금을 챙기고 동시에 천상그룹의 핵심 동력을 약화시켜 형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매각 안건에는 대표이사인 강지혁의 최종 승인 인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지난번처럼 단순한 서류 결제로는 어림도 없었다.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그 짐승 같은 본능이 또다시 발목을 잡을 것이 뻔했다. 강태민은 전략을 수정했다. 형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형을 아예 무너뜨려야 했다. 강지혁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완전한 금치산자 상태임을 아버지와 이사회에 증명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유일한 버팀목인 한서연을 제거하고 그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할 충격 요법이 필요했다. 강태민은 화목한 가족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강병철 회장도 아들과 서연의 관계가 진전되는 듯 보이자 기억 회복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이를 수락했다. 그렇게 네 사람 강병철 회장, 강지혁, 강태민, 그리고 한서연 이 저택의 거대하고 서늘한 다이닝룸에 마주 앉았다. 공기는 처음부터 팽팽했다. 지혁은 낯선 아버지와 불편한 동생 사이에서 오직 서연에게만 의지한 채 경직되어 있었다. 식사가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 강태민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형, 그리고 한서연 씨,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더 이상 형이 기만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소리야? 서연 역시 불길한 예감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강태민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형은 왜 한서연 씨만 기억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필 그녀가 떠나는 장면만 기억하냐고요? 강태민은 서연이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봉투 안에 사진 몇 장과 은행 거래 내역서처럼 조작된 서류들을 뿌렸다.
사진 속에는 5년 전의 서연이 낯선 남자와 카페에서 웃고 있는 모습. 사실은 사촌 오빠였지만 이 교묘하게 찍혀 있었다. 조작된 거래 내역서에는 서연이 지역의 개인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형, 이 여자는 형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했고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야. 돈을 빼돌린 게 들통나자 형을 버리고 도망친 거고, 형은 그 충격으로 그 장면만 기억하는 거야. 아니야, 서연이 비명처럼 외쳤다. 거짓말이에요. 회장님, 저건 다 조작된. 하지만 강병철 회장은 조용히 서류를 집어들고 살펴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처럼 보였다. 지역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의 유일한 닷, 그가 유일하게 신뢰했던 존재. 그 존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증거가 눈앞에 펼쳐졌다. 연아, 이게 다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아니에요. 지역 씨 날 믿어요. 저건 태민 씨가. 서연이 필사적으로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역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강태민의 의도대로 그의 정신은 극한의 혼돈에 빠져들었다. 비속을 걸어가던 그녀의 뒷모습, 돈 때문에 만났다고 외치던 그녀의 목소리, 5년 전 실제 그녀가 했던 말, 그리고 눈앞에 조작된 증거들. 모든 것이 뒤엉켜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형, 이제 알겠어. 형은 이 여자한테 또 속고 있는 거야. 강태민이 결정타를 날렸다. 형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바로 그때였다. 지역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강태민의 비웃는 듯한 목소리, 서연의 절박한 울음소리, 강 회장의 차가운 침묵. 이 모든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의 닫힌 기억의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하지만 열린 것은 5년 전의 배신이 아니었다. 순간 지역의 눈앞이 암전되었다. 지독한 기름 냄새와 함께 어둡고 축축한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느껴졌다. 사고 당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차 블랙스톰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저만치의 누군가 자신의 차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가 다가가려 하자 그 인형이 급히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사라지기 직전 그가 뒤돌아본 얼굴, 그 얼굴은 차갑게 웃고 있는 강태민. 지역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지역은 머리를 감싸쥔 채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공허했지만 그 안에 얼음장처럼 차갑고 섬뜩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식탁 건너편의 강태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한마디에 강태민은 움찔했지만 곧 지역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아버지 보십시오. 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헛것을. 강태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천상 ENC 매각 서류를 지역 앞에 밀었다. 형, 이건 형을 위한 거야. 형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회사를 위해서라도 여기에 서명해.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는 지역이 펜을 쥘 힘조차 없을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지역은 그저 태민을 바라볼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때 지역의 변화를 눈치챈 서연이 끼어들었다. 그만하세요. 그녀는 태민의 서류를 거칠게 밀어내고 지역의 앞을 막아섰다. 지금 대표님 상태 안 좋은 거 안 보여요. 당장 쉬셔야 해요. 그녀는 지역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지역은 인형처럼 그녀의 손에 이끌려 일어섰다. 그는 여전히 강태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강태민은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친 듯 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강요하지 못했다. 지역의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서연은 문을 잠갔다. 지혁은 창가에 서서 미동도 없이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혼란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다. 지혁 씨, 괜찮아요. 태민 씨가 한 말. 그거 다 그가 날 죽이려 했어. 지혁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차가웠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천상그룹의 CEO라는 것도 서연과 어떤 사랑을 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방금 떠오른 그 조각난 기억, 주차장의 기름 냄새와 강태민의 웃는 얼굴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기억해냈는지 직감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서 받은 USB를 자신의 태블릿에 연결했다. 지혁 씨, 당신이 본 게 맞아요. 그녀는 태블릿을 그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강태민이 알파 프로젝트의 자금을 유령 회사로 빼돌린 명백한 증거 자금 이체 내역서가 떠 있었다. 이건 김 비서님이 찾아낸 거예요. 당신의 충직한 비서죠. 강태민은 당신이 사고로 사라지길 바랐고 당신이 기억을 잃은 틈을 타 회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어요. 강지혁의 눈동자가 태블릿 화면의 숫자들과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얼굴 사이를 오갔다. 두 개의 조각난 파편이 하나로 맞춰졌다. 기억을 잃은 CEO와 그를 지키려는 배신자 누명을 쓴 여자.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연민이나 의존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으로 무장한 두 명의 공범자, 두 명의 전사 찬시어의 눈빛이었다. 그 자식, 내일 당장 이 사회를 소집할 거야. 지혁이 말했다. 나를 완전히 끌어내리려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리고 우린 그걸 막아야 해요. 천상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은 얼음장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태민은 이 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연단에 서서 비통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주주들과 이 사진을 둘러보았다. 강병철 회장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아들의 이런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강지혁이 회복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강태민이 제시한 증거들은 명백해 보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사님들. 강태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오늘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지역의 병적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차례로 떴다. 기억상실증 진단서, 그리고 어젯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작된 서연의 배신 증거 자료들. 제 형님 강지혁 대표는 불행한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지혁이 천상 ENC 매각 서류 서명을 거부했던 일을 언급했다.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형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곁에 있는 저 여자, 5년 전에도 형님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한서연 씨의 말만 듣고 있습니다. 그는 서연을 형의 판단력을 흐리는 요물로 몰아갔다. 이런 상태의 대표에게 천상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강지혁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강태민의 논리는 치밀했고 증거는 비록 조작되었지만 설득력이 있었다. 강병철 회장은 눈을 감았다. 강태민이 자신의 해임안 통과 후 곧바로 자신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추천할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의장이 해임안 표결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굳게 닫혔던 회의실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서연의 부축을 받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꼿꼿하게 서 있는 강지혁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좌천되었던 김민준 비서가 결연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강태민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형, 네가 여길 어떻게 해? 지혁은 그를 무시하고 서연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저 모습이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인가? 지혁은 강태민을 밀어내고 연단 앞에 섰다. 그는 여전히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눈앞의 사실이었다. 강태민 부사장. 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네가 방금 말한 나의 경영 판단 능력 상실에 대해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뭐? 강태민이 당황한 사이 서연은 재빨리 자신의 태블릿을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지금부터 보시는 것은 강태민 부사장이 주장하는 회사를 위한 결정의 실체입니다. 서연이 파일을 열자 화면에는 강태민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알파 프로젝트의 자금 이체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십억에 달하는 횡령의 증거였다. 회의장이 이번에는 충격으로 술렁였다. 저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조작이 아닙니다. 김민준 비서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내부 서버 접속 기록과 자금 승인 내역 원본을 스크린에 띄웠다. 모든 승인은 강태민의 아이디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김 비서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지역의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보고서였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 고의적 절단. 이건 강병철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 태민을 향했다. 태민아, 내가 감히 내 형을... 강태민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저것들은 다 한서연 저 여자가 형을 꼬드겨서 만든 가짜라고. 형 정신 차려. 넌 저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야. 5년 전처럼. 그 말이 지역의 머릿속에 박혔다. 돈 때문에 만난 거야.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 이 돈이면 충분해. 서연의 잔인했던 목소리. 그리고 내 아비는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서연을 협박하던 아버지의 목소리. 형, 미안하지만 그 자리는 이제 내 거야. 비웃던 태민의 목소리. 그리고 주차장의 기름 냄새. 자신의 차를 만지던 태민의 그 섬뜩한 미소. 모든 조각들이, 모든 기억들이. 지역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5년간의 공백과 그 이전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그의 뇌리를 덮쳤다. 지독한 두통과 함께 시야가 흐려졌다. 지역 씨, 서연이 쓰러지려는 그를 붙잡았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강태민은 지역이 마침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비웃었다. 보십시오, 저 녀석은. 하지만 지역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변해 있었다. 공허함과 혼란은 사라지고 5년 전, 아니 그보다 더 냉철하고 날카로운 천상그룹의 CEO 강지혁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걱정 5년 전의 고통, 그리고 지금의 결의,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몸을 바로 세웠다. 그리고 연단에 선 동생 아니 원수를 바라보았다. 강태민. 이번에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다. 완벽하게 돌아온 그의 목소리였다. 네가 5년 전부터 날 얼마나 증오했는지 이제야 알겠군.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 너 기억이... 그래, 다 기억났어. 지역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회의실을 갈랐다.
네가 내 프로젝트를 사사건건 망쳤던 것도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를 깎아내렸던 것도, 그리고 사고 당일 내 차 브레이크에 손을 댄 것도. 그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그가 강병철 회장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5년 전 서연이 아버지의 빚을 빌미로 이 여자를 어떻게 내쫓았는지도 전부 기억났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강태민의 살인 미수와 횡령, 그리고 강병철 회장의 추악한 개입. 강태민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강병철 회장 역시 아들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을 되찾은 CEO는 그러나 가장 깊은 상처를 동시에 떠안게 되었다. 그는 승리했지만 그의 심장은 배신감과 5년간의 공허함, 그리고 서연에 대한 미안함과 뒤늦은 사랑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김비서의 신호를 받은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무너진 강태민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주주총회장의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강지혁이 5년간의 봉인을 깨고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는 선언은 강태민의 횡령과 살인 미수 혐의보다 더 큰 충격파를 던졌다.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강태민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발악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돌아온 형의 그 차가운 눈빛 앞에서 그의 모든 야망과 계획은 한낱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뛰어넘고 싶었던 형의 진정한 무게에 짓눌려 버렸다. 강병철 회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태민과 모든 것을 기억해낸 냉정한 눈빛의 지혁, 그리고 그 곁을 굳건히 지키는 한서연 사이를 오갔다. 한 아들은 파멸했고 다른 아들은 자신을 경멸하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천상그룹은 바로 그 자신의 손에 의해, 그리고 그의 잘못된 야망이 낳은 괴물 태민에 의해 산산조각 날 뻔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후회와 자책이 뒤늦게 몰려왔다. 회의는 사실상 끝났다. 주주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웅성거리며 자리를 떴고 김민준 비서가 남아 뒷수습을 지시했다. 거대한 회의실에는 곧 강지혁, 한서연, 그리고 강병철 회장 세 사람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그들을 짓눌렀다. 강 회장은 천천히 마치 수십 년은 늙어버린 사람처럼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그는 지역이 아닌 서연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천상그룹의 철혈 총수 강병철 회장이 서연을 향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다, 서연 양.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5년 전 내가 내 아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내 오만함이, 내 아집이 지혁이를 지키기는커녕 태민이를 괴물로 만들고 모든 것을 망쳐버렸군.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 아들을 2번이나 구해줘서 고맙네. 그리고 늦었지만 정말 미안하다. 그것은 진심 어린 사죄였다. 권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한 아버지로서의 참회였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사과를 받았다.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빚과 원망.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무서운 회장님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은 불쌍한 늙은이일 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었다. 지혁은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감정은 너무나 복잡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동생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서연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켜 있었다. 강 회장이 힘없이 돌아서 회의실을 나갔다. 그가 짊어져야 할 몫은 이제 법과 시간이 결정할 터였다. 드디어 2 사람만 남았다. 지혁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모든 기억이 돌아온 지금 그녀를 바라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5년 전 그토록 사랑했던 연인, 그리고 자신을 잔인하게 버렸던 배신자. 하지만 동시에 기억을 잃은 자신을 유일하게 지켜준 구원자. 그는 이 모든 모순된 이미지를 하나의 한서연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나가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회사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아무도 없는 정원에서 서울의 정영이 발 아래 펼쳐졌다. 지역이 먼저 침묵을 깼다. 다 기억나.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네가 5년 전에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사랑한 적 없어. 돈 때문에 만난 거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들이 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 그녀는 이제야 실감했다. 그 말들 5년 동안 나를 지옥에 살게 했어. 미안해요. 서연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께서 우리 아빠의 빚으로. 알아. 지역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제 다 알아. 그것도 기억났으니까. 아버지가 널 어떻게 협박했는지.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다. 깊은 슬픔과 이해가 자리하고 있었다. 넌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나를 구하려고 했던 거였지. 내가 아버지와 맞서지 못하도록.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서연아, 가장 이상한 게 뭔지 알아.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사고로 내 머릿속은 완벽하게 비워졌어. 내 이름, 내 아버지, 내가 이룬 모든 것, 전부 사라졌지. 그의 눈이 서연을 깊게 응시했다. 그런데 단 하나 너만 남아있었어. 내 텅 빈 세상에 나를 버리고 떠나던 내 뒷모습만. 그 아픈 기억만 남아있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하필 그 기억만. 지역은 그녀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길은 기억을 잃었을 때의 그 불안한 손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아는 확신에 찬 손길이었다. 나도 몰랐어. 하지만 이젠 알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내 이성은 너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그 기억을 붙들고 있었는지 몰라. 하지만 내 심장은, 내 본능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순간에도 내가 살기 위해 붙잡아야 할 단 한 사람이 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의 말은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녹여내리는 듯했다. 기억을 잃어도 영원히 기억하는 사랑.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다. 내 뇌가 모든 걸 잊었어도 내 심장은 너를 잊는 법을 몰랐던 거지. 지역은 그녀를 천천히 끌어안았다. 5년 전의 아픔,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의 혼란과 위험.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재회였다. 서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구원의 눈물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떨어져 젖은 눈으로 마주보며 웃었다. 많은 것이 변했다. 천상그룹은 거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지역의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5년의 오해와 거짓은 사라졌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회사는, 지역은 고개를 저었다. 회사는 김 비서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정리가 필요하겠지. 아버지도, 태민이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거야.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중요한 건 우리야. 5년 전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 그리고 얼마 전 병실에선 그 빚 때문에 가짜 계약으로 널 내 곁에 뒀어.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이제 그 모든 건 끝났어. 빚도 계약도 거짓도.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기억을 잃었을 때도 너만 찾던 이놈이
지금도 너 때문에 뛰고 있어. 서연은 그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한서연, 5년 전에 미처 하지 못했던 말, 그리고 기억을 잃고서야 본능으로 깨달았던 말. 사랑해. 시간이 흐르고 서울 외곽의 작은 꽃집 연플라워의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서연은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에게 줄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다. 그때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어서 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곳에는 값비싼 수트 대신 편안한 니트에 면바지를 입은 강지혁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천상그룹의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저 한 여자를 사랑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남자였다. 좀 늦었네. 이 사회 생각보다 길어져서. 그가 멋쩍게 웃으며 다가왔다. 서연이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살짝 끌어당겼다. 대표님이 이렇게 농땡이 쳐도 되는 거예요. 지혁이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오늘은 대표이사 강지혁이 아니라 그냥 강지혁으로 왔어. 꽃집 아르바이트생 면접 보러. 그는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앞치마를 받아들고 직접 허리에 둘렀다. 자, 이제 뭘 하면 되지, 사장님. 서연의 웃음소리가 꽃향기와 함께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기억상실이라는 지독한 시련은 그들의 5년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서로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본질적인지 증명해 주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유일하게 남았던 기억 한서연. 그들의 사랑은 비로소 모든 거짓과 상처를 딛고 가장 따뜻한 햇살 아래 이곳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